3월 드디어 새학기가 시작됐죠. 새학기가 되면 우리 학생들만큼이나 학부모님들도 설렘 반, 걱정 반이실 텐데요. 3월 새학기 하면 학부모님들은 무엇이 떠오르실까요? 우리 아이가 이제 3월 잘 학교에 적응을 할까? 친구들도 잘 사귀고, 선생님과도 잘 관계를 맺을까? 아마 걱정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되실 텐데,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이 새학년도 새학기가 시작되면 굉장히 두려워요. 정든 친구들과 헤어지는 거, 새로운 친구 만나는 거, 새로운 선생님 만나는 거, 또 학교급을 바꿔서 유치원에서 초등학생이 되거나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거나 이럴 때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그, 제가 학부모님들 상담할 때, 아이들이 불안해할 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중심을 좀 잡아달라.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더 떨리고 더 불안하지만, 그런 거를 되도록이면 티내지 말고, 아이를 다독여달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마음 건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우리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는 이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 건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 너, 우리. 나에게 있어서 마음 건강.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 건강에 있어서 우선은 부모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한테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이걸 막 숨기거나, 내가 이걸 말했다가 부모님도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없이 아이가 편안하게 부모와 자연스럽게 대화만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자녀의 마음 건강의 한 50%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음 건강은 이제 관계성의 영역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나 스스로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이제 마음이라는 것도 이렇고 저렇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때 다시 균형,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회복 탄력성일 수도 있고 본인의 마음에 이 중심이 잘 잡힌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 선생님한테 제가 아무 힌트도 안 드렸는데 일단 회복 탄력성에 기반한 자존감. 네. 그러면 이제 다 나왔어요. 음. 타인과의 관계, 자존감. 그럼 공동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랑 관계를 맺는 상호작용하는 친구들까지 혹은 주변인까지 좀 고려할 수 있느냐. 그리고 1차원적으로 내가 주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서로의 관계에서 주고받는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독자이거나 이제 형제들이 적은 편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회성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마음 건강을 저희가 이제 주요한 카테고리를 나, 너, 우리에서 살펴봤는데 일단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부모는 과연 우리 아이를 이해하고 있는가? 나의 아이를 이해하고 있는가? 대현 선생님 어떠세요? 이게 이해한다라고 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주관적이고 사실 부모는 그 아이 하나만을 키웠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주변의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조금 알 수는 있지만 우리 아이가 기질적으로 뭐 불안성이나 예민함이 높은지 혹은 어떤 성향인지를 객관적으로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학부모로서, 부모로서 나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 데가 아니라 부모로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가? 대현 선생님 어떻습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한테도 공부해라 이런 것들을 나는 별로 안 한다라고 보통은 다 생각해요.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상당한 큰 압박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갭이 있어요. 부모님과 자녀가의 그 인식에 대한 갭. 그래서 그걸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의 기대와 우리 자녀의 현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오는 계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는 불안을 야기시킨다라고 하거든요. 불안. 불안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아세요? 이 리처드 라지루스란 학자는 이제 불안이
지나치면 학습과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런 바버리 프레드릭슨이라는 학자는 긍정적인 감정이 클수록, 불안이 적을수록 학생들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역량이 함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이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집중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두 번째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해서 과민해져요. 그리고 불안과 분노가 야기되고, 그리고 기억력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 생활을 적응하는데 굉장한 악영향이죠. 근데 우리 부모님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학교에 가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것에 너무 과몰입한 나머지 학부모님의 그 걱정과 불안이 우리 학생들한테 전이가 돼요. 내가 불안하면 우리 아이는 몇 배 더 불안하다, 7배 더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 애착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존 볼비라는 학자가 부모와의 그 안정적인 애착이 아동의 정서 발전에 아주 키포인트다,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부모의 이런 마음 상태를 계속 살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담담하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고 밀어준다라고 하면 아이도 상당히 큰 힘을 받지만 부모도 못 믿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불안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쯤에서 대현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뭐 우리의 아이, 그리고 다른 집 아이, 굉장히 다른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스트레스 받던 게 옆집 친구랑 비교가 당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저마다의 다 빛깔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유전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유전적 요인은 무시 못하죠.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외향적이나 내향적인 아이들이 있고, 또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부모가 과도하게 기대를 한다거나 불안해 한다거나 그러면 아이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아마 둘 다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을 우리가 기질로 본다라면 이 기질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가정 환경, 사회 경제적인 그런 환경 요소들이 좌지우지하는 게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타고난 기질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성격으로 이제 거듭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질과 성격적인 요소 둘 다 우리 자녀의 학교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조화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대선생님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양한 우리 학생들이 타고난 기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어떤 기질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학에서 크게 세 가지 기질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한 기질, 이런 감정 조절이 용이하고 쉽게 적응하는 그런 기질이 있고, 한 40%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까다로운 기질, 감정 조절이 어렵고 변화에 아주 예민한 학생들이 있고 한 10% 정도, 그 다음에 더딘 기질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 표현을 좀 어려워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학생들이 한 15%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다양한 기질의 학생들, 실제로는 카테고리화 됐지만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각양각색일 것 같아요. 기질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기질을 알기도 어렵고 그 기질을 안다 하더라도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바뀌기도 어렵지만 또 환경도 바꾸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의 그런 기질적인 요소가 상당히 바꾸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름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기질은 바뀌지가 않아요. 쉽게 바뀌질 않아요. 정말 겁이 많은 아이한테 담력 훈련한다고 뭐 저희가 공동묘지를 데려간다. 이거는 통하지가 않는 거죠. 기질은 그 사람의 성향인 거예요. 이게 몸과 마음의 하나의 양식이라고 볼 텐데, 창가의 토토라는 일본 자전 에세이 기억나세요?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창가의 토토로라고 하는 그 가상의 어떤 그 캐릭터를 가지고 아이가 상상하면서 어떤 어려운 그 환경을 극복해가는 과정 아니었나요? 그 토토라는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요. 너무나 자유분방하고 낙천적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대안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서 거기서 전학을 하면서 이제 성장하는 이야기인데,
이 친구는 어떤 타고난 기질이 굉장히 자유롭고 창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영향들이 짝꿍이나 같은 반 친구들한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아이는 정말 착하고 순한데 친구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간과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타고난 기질로 그 사람을 제한하거나 부모님이 바라보는 자녀의 모습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질들이 있고 그 다양한 기질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의 성격과 성품이 완성된다라는 거죠. 그 어떤 우리 아이와 다른 기질인 학생이 우리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했을 땐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 또한 관계 맺음과 사회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질이라는 게 처음에 드러난 기질이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내재되어 있는 기질이 발현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이 제롬 케이건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아이의 이런 기질은 주로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이 되고 기질은 어떤 특정 시점에 그게 발현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질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학교는 성장하는 곳이에요. 나와 똑같은 기질의 학생들이 있어서 나의 똑같은 기질로 커 나간다라면 사실 학교는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학교는 다양성의 공간이자 배움의 공간, 그리고 이제 성장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그런 시행착오 과정을 보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부모로서 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이 아까 기질적인 요소를 보면 시간도 다 다르고 적응 방식도 다 다른데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다. 그러면 실망도 크거나 걱정이 커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보하고 조금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모님들이 솔직해지셔야 돼요.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인식하고 현실을 직면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앞에서는 나의 기질을 숨기고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마음, 걱정되는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하는 거죠. 이런 솔직한 소통들이 이제 기반이 되면 자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자녀의 슬픔이나 그 희노애락의 감정을 너무 과몰입하다 보니까 거기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 자녀는 내가 잘못을 했구나. 그리고 혹은 나는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어떤 자존감의 결여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부모에 대한 정서적인 의존이 너무 강해지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경험이나 그런 자기 효능감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 뉴스 기사를 봤는데 학군지의 아이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교폭력 신고 비율이 가장 높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근데 아마 부모의 그런 관심 또 우리 아이들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좀 더 스스로 해결해보는 경험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복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아까 이제 소통이 기반하고 그 다음에 아낌없는 사랑을 표현해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균형은 뭐냐면 우리 자녀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의 기질이.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임하는 태도, 성격적인 요인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죠.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모든 감정을 쏟아붓거나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학부모님 스스로가 본인 감정에 솔직해지고 자녀의 소통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자녀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길잡이, 지원자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신건강의 가장 핵심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받아들여질 때예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높은 기대가 있고 내가 거기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상당한 스트레스, 정신적인 갈등이나 정신적인 패배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너무 자녀에 대해 높은 기대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좀 인정을 해주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부모에 의해서 길러지는 아이들은 단 한 번의 실패에 산상조각 나거나 굉장히 큰 슬럼프를 겪게 돼요. 그런데 부모하고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거치고 스스로 성장한 학생들은 어떠한 위험한 요소, 얼마나 큰 어려움 와도 극복할 수 있는 힘, 역량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사로서 직접 학생들을 만나면서 저 또한 학생들을 제가 많이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저는 바꿔나가는 역할이 아니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기질을 바탕으로 그 학생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 퍼실리테이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온갖 육아 서적, 유튜브 영상을 공부하면서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완벽한 자녀 교육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좀 떨쳐내야 된다. 우리 아이가 시행착오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극복해가는 경험이 필요한데 부모가 너무 사전에 다 예방하고 다 사전에 해결해주면 아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벽한 부모로서의 그런 마음가짐을 좀 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